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의료개혁의 후퇴라는 지적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대선 대응팀을 조직하고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소근호에서 자세히 전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 모두 경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국민의힘은 후보자 난립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데요. 뉴스픽 시간에 대선을 앞둔 양당 분위기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면서 한 발 물러섰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조기 대선 기획본부를 조직하고 새 정부의 의료개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이주호 장관. 의료교육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학교로 복귀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의학교육계의 뜻을 존중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 여러분께서 결단할 차례입니다.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십시오. 이 장관은 이날 발표로 의대 모집 인원에 관한 논란을 매듭짓고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관련법에 따라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정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되었지만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입니다. 같은 날 오후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는 대선 기획본부를 통해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겠다면서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 특위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과제로 발표된 내용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에는 이미 망가져버린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합니다. 정권이 같은 정당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처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몇 달 후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일요일 의협 회원들과 전국 의대생들이 모여 걸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의협은 이번 의정 갈등 사태의 원인을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소위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합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 결자 해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읍시다.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하고 후보들에게 책임있게 요구합시다.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의 손을 잡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들이 싸우는 이유는 오직 하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사실상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온 국회에 대한 비난도 거셌습니다. 박단 전공의 협회장은 지난해 8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 당시 한 대표가 의료계는 I don't care, 즉 관심이 없다고 표현한 데 대해 강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야당 역시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나와 있듯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단체 이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현대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왜 처단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당은 이제 윤석열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I don't care. 일단 한다는 소리나 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나서서 책임져야 합니다. 야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80석의 거대 야당은 전국민 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타당성을 적어도 논의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흉부외과, 유교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크를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지난 22일 이주호 장관은 의대생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정 갈등 이후 첫 대면입니다. 의대생들이 의협 회원들과 걸기대회에 참석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자리였지만 걸기대회에 참여했던 강성의대생 단체인 의과대학협회는 자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의과대학협회는 정부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다면서도 2027학년도부터는 증원하겠다는 방침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윤석열 파면 이후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기존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한 입장을 내면서도 27년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증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 그리고 교육 현장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 2개월간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5년의 의료정책 방향성을 뜻하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조차도 25년째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한국 의료를 챙기겠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자단체들도 한 발 물러선 정부를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왜 무조건 증원하면 안 된다. 근데 해야 된다. 이것만 계속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고통받는다. 특히 저희 신랑이 아프니까 좀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나 치료 못 받을까 봐. 새로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와 의사들 간에 서로 욕심보다는 좀 어느 정도 개선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도 좀 생각해주고. 의사들의 그 요구도 있지만은 우리 환자들이랑 또 지금 남아있는 의사들도 있잖아요. 너무 고생하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 그리고 지금 더 의대생들이 외과는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정원을 하는 건데 더 안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정부에서 조금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외과에도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의료 공약을 내걸거나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나설 차기 정부의 갈등 봉합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 이어진 시간에서도 새 국면을 맞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조나리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간 주요 사건들을 짚어볼까요? 네, 이번 의정 갈등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학병원과 개원의들이 진료 시간을 축소하자 정부는 집단 행동 및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3개월 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계획한 2,000명이 아닌 1,509명을 증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의료계가 다시 집단 휴진에 돌입하고 총궐기 대회에 나서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하고 사직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10월엔 대통령실과 의사단체가 첫 공개 토론을 열고 그 다음 달에는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가 시작됐지만 아시다시피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포고령이 다시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강대강으로 대립하면서 국민 모두 불안감 속에 지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다시 전환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특히 포고령 제1호 5항의 전공의와 의료인에 대한 처단이란 표현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국정이 마비되면서 의정 갈등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1월엔 제43회 의협회장으로 김태구 회장이 당선됐고요. 최근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법제화됐습니다. 네, 앞으로는 갈등이 좀 봉합될 것으로 보이나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의대생들 복귀도 미진한 데다 차기 정부에서도 의료개혁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앞으로 또 다른 갈등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 열렸던 의사궐기대회에서 지금까지 정부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계속 머리에 남았던 말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계에서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 정책에 대해 문과적 DNA라거나 문과 지도자, 문과 관료들의 태만, 문과가 해먹는 나라 등 본질과 관련 없는 문과 비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감정의 골이 깊은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의료개혁 논의도 갈등의 연장이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 의협에서 조기 대선 대응을 위한 대선 기획본부를 출범했죠. 네, 의협에서는 조만간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방침인데요. 후보들이 개별 공약이 나오기 전 관련 정책을 선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진행될 개혁 논의에서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 의료계가 정부 방침에 가장 반발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김창수 의협 공약 연구단장도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단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 부재, 현장 괴리, 장기적 지향점 부재, 의정 합의 일방적 파기 등을 꼽았습니다. 의협은 시일 내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잖아요. 최근 더 심해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기피과의 응급수술 건수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응급실 뺑뺑이는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구급차 안에서 산모가 출산을 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급대원들은 응급실 뺑뺑이를 전화 뺑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받아주는 병원이 나타날 때까지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태우고 계속 전화를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들은 응급실 뺑뺑이가 이젠 일상이 됐다며 피로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김태구 의협회장은 지난 주말 의사궐기대회에서 정부와 싸우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의료 현장의 의사들을 위한 정책은 물론 국민을 위한 정책들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무려 1년 2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 조기 대선을 맞아 새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문제들이 풀려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 속에 밋밋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까지 후보자가 난무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모두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대선을 앞둔 양당 분위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양당의 경선 상황 어떤가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압도적인 1강, 그리고 국민의힘은 4강에 더해 한덕수 총리 추대론과 황교안 전 총리 출마, 그리고 갈라진 개혁신당의 이준석, 허은하 의원 출마까지 말 그대로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매우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경선 구도와 분위기는 매우 극과 극이지만 공통점은 양당 모두 경선이 흥행부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 대선 경선이 흥행을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이 정당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선은 정치 참여의 진입로이자 곧 민심 시험대로 불리게 되는데요. 국민 관심 속에 열린 경선을 잘 이끈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선점을 하게 되고, 경선 과정에서 자질과 공약을 인정받았으니 중도층 확보에도 힘을 얻게 돼서입니다. 네, 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남은 경선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순회 경선을 마쳤고 27일 최종 후보 선출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부가 어떻게 날지는 너무 뻔하죠. 이번 경선은 경쟁 구도가 사실상 실종이 됐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너무 일방적이면 오히려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야기하고 양극화도 심화하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후보가 많으니까 오히려 흥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틀 후에 최종 경선 후보 2인을 가리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딱 한 달 앞둔 5월 3일 보수의 대표 주자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한덕수 총리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고 개혁신당 같은 제3지대를 흡수하는 것도 본선 전까지의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겉보기엔 다양성과 경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란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최근 TV 토론을 보면 비상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감정적 갈등도 있지만 깔창, 눈썹 문신, 보종소got 같은 사생활 비하까지 발언까지 오가면서 유권자 피로감만 가중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경선 본질보다는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의 분산 위기만 만들어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4분 5열 분위기 속에서 국민적 반감만 부르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이게 정책 검증의 장애라기보다는 생존 경쟁의 장애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2차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2명과 반대했던 2명 구도로 치르고 있죠. 결국 양당 모두 경선을 통해 보여줘야 할 건 정당의 품격과 그리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자격일 텐데요. 대선은 곧 대한민국의 얼굴을 고르는 일인 만큼 경선을 얼마나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치르느냐 여부가 본선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당 모두 경선이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전략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로 조직 정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경선이 싱겁게 끝난 만큼 본선에서는 이 정권 재창출 명분과 그리고 통합 메시지를 중심으로 대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경선 이유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을 어떻게 정리하고 후보 단일화 그리고 지지층 통합을 어떻게 이룰지가 관건이겠는데요. 지금처럼 중도와 보수, 극우까지 모두 끌어안기에는 내부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선 경선은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보여주는 정치적 시험대입니다. 흥행 여부가 단순한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선 승패와 정치의 신뢰 회복이라는 더 큰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경선의 방식과 분위기 그 자체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선이 뜨겁지 않다면 본선도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걸 넘어서 어떤 정치, 어떤 리더십, 또 어떤 방향의 대한민국을 원하느냐는 국민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이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죽음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피플에서는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신데요. 네. 그 당시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소식을 저는 아는 기자분이 링크도 보내주시고 수사관님이 또 새벽부터 부재중 전화 와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수사관님하고 통화하면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 약간 진공 상태 같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뭔가 멍하고 모든 게 이렇게 약간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순간에도 걱정이 됐던 것은 어떡하지? 피해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피해자가 이 오랜 기간 이 사건에 대해서 혼자 힘들어 하다가 고소를 용기 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본인의 일상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용기 내서 고소한 거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뉴스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어서 혹시라도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게 무척 걱정이 됐어요. 피해자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9년까지 삶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일상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애써서 살아왔었죠. 근데 조금 덜 힘들기 위해서 고소를 했던 건데 또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일상을 유지하는데 써야 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만 생각하면은 뭔가 이런 일상을 다 중지하고 어딘가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해야 하는데 피해자분이 또 이렇게 꾸려나가야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잖아요.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를 쓰고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 사건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네. 피해자분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이 사건 피해자가 저를 처음 찾아왔던 건 2022년 2월 달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앉았던 이 자리에서 3시간 가까이 본인의 피해에 대한 내용, 그 후 삶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피해자가 보통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특히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성폭력의 특성상.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고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민해보고 말씀 주시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안 하시겠다고.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두렵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가해자가 특정 지역에서 굉장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가해자 한 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특정 지역에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또한 이 사건이 고소가 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입게 되고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작년 가을에 피해자가 다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피해자가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고 그런 기억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설명해 줬죠. 공소시효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준강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15년 11월 18일 경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17일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든요. 근데 경찰 수사 과정에 이런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에는 만약에 고소할 생각이면 공소시효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피해자가 결심을 하고 고소를 한 거죠. 피해자분께서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기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좀 어떤 힘든 일을 좀 겪으셨는지 이유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의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자리매김이 되고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런 그런 기본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나 분노 이런 거는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사이에 아주 이 힘의 차이, 권력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되고 나의 존엄성이 훼손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런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가 그 직장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그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이런 힘든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고통 때문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소한 죄명이 준강간이 아니라 중강간 치상으로 고소를 한 거거든요. 치상이라고 하는 게 성폭력 당시에 어떤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성폭력의 이런 충격이, 이런 불법 행위의 충격이 피해자에게 분노라든지 불면이라든지 이런 트라우마를 일으켰을 때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또한 우리 판례는 강간치상에서의 그 상해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이런 힘든 일도 있지만 또 피해자분께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그때 당시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 뭐 아니면 그동안 침묵하다가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시효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해서 죄가 되면 기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신고를 하나 아니면 공소시효 기간 내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고소를 하나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인 거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는데 왜 즉각 고소를 못할까? 저는 우리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때문에 피해자들은 고소를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참다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고소했을 때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지는 못할지언정 왜 이제서야 고소를 하나? 라고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상처인 거죠. 성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편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를 드러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들을 장착하고 우리는 피해자를 공격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거를 피해자들은 기존의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 입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그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법기관을 통해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 가해자가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지자들이 인정한다면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아직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랜 기간 그냥 나 하나 참고 넘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참기로 하고 고소하지 않는 그 시간이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피해자가 이제는 내가 고소해야겠다라고 용기를 내서 고소했다면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되지 왜 이제서야 라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은 가족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으로 관계 맺음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선택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분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서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이런 태도나 행동들이 결국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그런 선택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까지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수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런 수사 중에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행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나쁜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삶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걸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 그러면 적어도 그 절차에서는 최선을 다해 임해주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이러한 사건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네. 삼으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 편일 때는 좀 더 감싸고 네. 다른 편일 때는 공격거리로 네. 삼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행태라고 저는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력 성폭력 그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미 발생한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 안희정 사건의 김지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박 시장 사건의 피해자 김잔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현재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가해자들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많은 지지자를 두고 있었는데 그 지지자들이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계속 공격하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멈추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정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해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게 되거든요. 공격의 사인을 줬으면 멈추라는 사인도 저는 주는 것이 공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박 시장 사건이나 안희정 사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민주당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가해자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제원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악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서 네.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중단한다고 경찰에서 네.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중간 수사 단계도 브리핑하고 수사 결과도 발표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가 수사기관이 보호해야 할 한 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이 오히려 강제적으로 뭐 스탑 버튼이 눌러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해자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책무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그런 행동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수사기관은 실체 진실의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통한 정의 수호 이런 것을 존재 이유로 하는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수사 중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수사기관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발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사 결과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고소한 이 사건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추가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혐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도 그렇고 경찰 사건 규칙도 그렇고 수사 중에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공소권 없음을 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망했으니까 기소할 수 없잖아요. 유령을 재판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가 바로 중지돼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은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피해자분이 권리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권력형 성폭력 사건, 위력 성폭력 사건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회는 가해자 중심주의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딱 가운데다가 모셔놓고 가해자에게 질문하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질문하고 추궁하거든요. 정말 피해 입은 것 맞아? 그럼 왜 그때 고소하지 않았어? 왜 소리 지르지 않았어? 그리고 여태 참았는데 왜 이제서야 고소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묻고 추궁하고 비난하거든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나의 절친한 친구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만 바꾸어도 피해자는 이 가슴 위에 올려져 있는 돌덩이를 내려놓고 일상생활을 견뎌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고소하지 못했겠지. 어렵게 용기 냈으니까 잘 진행돼서 피해자 마음이 좀 풀리면 좋겠다. 이런 응원의 마음,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일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반대되는 시선을 우리가 보내니까 그거는 결국은 피해자의 그 무거운 어깨 위에 우리 편견까지 올려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영 논리에 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많지 않지만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의 시민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커요. 바라보는 시선만 바꾸어 주셔라. 가해자를 향해야 될 비판의 화살이 피해자에게 향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의 법조계의 이슈와 전망을 짚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끝나고 형사재판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무거운 혐의 아래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앞으로에서는 임은지 변호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재판 쟁점과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헌재 탄핵 인용과 이번 형사재판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헌재 결론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탄핵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탄핵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고요. 예. 형사재판은 이 해당 행위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되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관련 혐의로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네. 탄핵 인용은 이제 파면에 그치고 실제 형사적 처벌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네.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의 반론을 거쳐서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공직 수행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네. 형사법원은 법을 어긴 만큼 처벌을 하겠다라는 검찰의 주장에 따라서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과정입니다. 즉 네.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서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죠. 예. 또 헌재 결정이 이 형사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독립된 절차라고 할 수 있고 또 직접적인 구속력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이제 중대한 위헌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 형사 재판에서도 이를 참고 자료로 삼을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계엄령의 위법성이 이미 헌재에서 인정된 만큼 검찰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고 네. 재판부도 아마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즉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절차이지만 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이게 시간 계산이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법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게 그 구속 취소가 무죄랑은 이게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거는 이제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절차적인 판단입니다. 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 후 1심 판결 전까지는 법정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네. 이를 초과하면은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유무죄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무관한 것입니다. 네.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재판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재판 쟁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핵심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네. 여부입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계엄령의 준비 과정과 또 실행 단계가 실제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즉 다시 말해서 국가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것인데요. 계엄령의 문건의 작성 그리고 이 지시하는 행위가 단순한 시나리오에 불과했는지 네. 아니면 이게 실제 실행 계획이었는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2시간짜리 계엄을 두고 내란으로 몰아가는 건 무리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에 대한 법적 좀 타당성을 좀 따져본다면요? 네, 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내란죄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폭동 또는 국헌 문란의 실행 착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네. 실제로 내란죄는 준비 단계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기려는 적극적인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검찰은 이 계엄령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것이고요. 네. 이 지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를 봉쇄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있고 그리고 사진 연출이었다는 이 피고인 측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는 어떻게 좀 보시는가요? 네, 재판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 국회 봉쇄가 실제로 실행에 착수된 행동이었는지 예. 또는 그저 이제 주장대로 시각적 연출에 불과한 것인지는 내란죄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 만약에 실제 병력의 이동이나 명령 전달이 있었다면은 실행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아마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자세하고 면밀하게 따질 것입니다. 네. 이제 또 시작이고 또 예단을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 유죄와 무죄 중 어느 쪽으로 선고가 나올지 벌써부터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가 어떤 사실관계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아마 유죄, 무죄 가능성이 갈릴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 계엄령 문건의 실체 그리고 국회 봉쇄를 지시한 그 사실관계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증인신문 그리고 이제 증거 조사가 뭐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윤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상당히 좀 중한 형인데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실제 어떤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 상당히 예.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파면을 한 것도 그 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반헌법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형사법원도 이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을 두고 불법성 논란도 일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 본안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관심인데요. 수사의 적법성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증거 능력과 결부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강제 수사를 했거나 또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나 위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해당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부정되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수사 기관 간 갈등이나 또 어떠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거나 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본안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봐서 이 김건희 여사도 이 공천 개입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소환 날짜가 6월 21대 대통령 선거 이유가 될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변호사님?
네,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사건은 네.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공천 과정에서 민간인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인데요. 네.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조언 수준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만 이 사건의 수사 일정 자체가 뭐 이제 다다음 달에 있을 21대 대통령 선거 시기와 겹치면서 검찰의 소환 시점이 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김 여사 소환을 이제 선거 이후로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의 독립성이라든지 형평성에 관한 관심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뭐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 그리고 수사 범위가 발표가 된 적은 없고 네. 이제 단순히 이제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 없이 이제 법리적인 기준에 입각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김 여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 파장에 비해서 이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시는지 변호사님은? 실형 여부는 사실은 이제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결국에 이제 개입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뭐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 가까운 인물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 그리고 이제 투명성이 요구되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 신뢰를 고려를 했을 때도 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거나 또는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관대한 잣대를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명정대하게 법 적용이 이루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선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재판과 수사, 앞으로 이게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정치와 사법의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앞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은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